자, 지금 백종원과 황교익의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죠. 사실 갈등도 아니에요. 황교익이 하도 백종원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백종원이 예전에는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냥 그 정도 대응한 거 마지못해서 답변해 준 거죠. 백종원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막 제 영상 댓글에 형 누가 형 저격했는데 가서 영상 보고 반박 좀 해줘 이렇게 말하는데 가보면 막 구독자가 100, 500, 뭐 1000, 만 이러고 있어요. 반박을 하면은 그 저격한 사람만 도와주는 격이 되죠. 제가 볼 때 백종원도 황교익이 자기 급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관심 안 주고 있다가 계속 기어오르니까 얘따 상이다 하면서 관심 한 조각 던져준 것 같아요. 황교익이 뭐 백종원 설탕 가지고 저격하는 거 뭐 인터넷에서 주워 들은 말로 제가 뭐 반박하거나 끼어들 수도 있는데 제 전공 분야가 아니죠. 뭐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나온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잘 저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전문적인 얘기는 안 할 거고, 황교익이 이렇게 욕먹는 이유, 내가 황교익을 싫어하는 이유, 황교익이 백종원을 싫어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방금 얘기 들었으면 알겠지만 저 황교익을 싫어요. 싫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좌빨이에요. 전 좌빨을 싫어합니다. 그냥 완전히 문구로 소리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굉장히 잘 써먹습니다. 대표적인 게 떡볶이죠. 떡볶이는 맛이 없는 음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뭔가 자기 페이스북에도 반응이 안 좋고 커뮤니티 반응에도 안 좋으니까 갑자기 이명박을 욕해요. 글들을 보면은 패턴이 있어요. 욕먹을 만한 음식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명박을 까고, 다시 음식 얘기를 하다 박근혜를 까고, 다시 음식 얘기를 하다 문재인을 찬양하고, 다시 음식 얘기를 하다 삼성을 까고, 다시 음식 얘기하다가 자유한국당을 까고.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좌파 성향이 강하죠. 그런 좌파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자기가 욕을 먹고 있으니까 이글 봐라, 난 문구로 소리다, 자유한국당 싫어하고 삼성 싫어한다, 난 너네 편이다, 너네도 나의 편이 돼달라, 이런 메시지를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던지고 있어요. 그게 너무 보여요. 너무 추해. 두 번째로 싫어하는 이유는 황교익 추천 맛집이 맛이 없어요. 뭐 백종원 음식점은 맛이 없다 그렇게 말했으면은 지가 추천하는 음식점은 좀 맛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존나 별로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응모 뭐 먹지라는 제 페이스북 페이지, 식당 다룬 페이지인데 여기에 썼던 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이태원 맛집이라고 검색하니 제일 먼저 뜨는 집이다. 내가 했다지만 동네 플러스 맛집은 정말 최악의 검색어니까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그래도 뭐 수요 미식회도 나왔다고 하니까 수요 미식회? 불안감이 더 크다. 다행히 뭐 황교익이 극찬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네. 그러니까 저는 황교익이 극찬한 맛집이라고 하면은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큽니다. 미식가라고 하는데 이분 입맛을 도저히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황교익이 추천했던 식당에 많이 가봤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저는 황교익 피해자입니다. 근데 뭐 추천한 식당 맛없는 걸로 치면은 백종원도 만만치 않죠. 그 3대 천왕에 나왔던 식당들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저는 아주 예전부터 황교익을 까왔지만은 본격적으로 깔기 시작한 거는 올해 초였어요. 그 떡볶이 논쟁 터졌을 때 하루에 글을 3개인가 4개 쓸 정도로 황교익을 까왔습니다. 그때 황교익이 했던 말이 뭐냐, 떡볶이는 맛없는 음식이래요. 나는 떡볶이가 맛이 없다가 아니라 떡볶이는 맛이 없는 음식이래. 그러니까 떡볶이를 먹는 사람들은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면서 왜 떡볶이가 맛이 없는 음식인지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설명으로 안 되는 게 있죠. 그러면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은 뭐냐, 누구는 맛있게 먹고 누구는 맛없게 먹으면은 누군가에게는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지 않냐, 아주 지극히 당연한 반론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상상치도 못한 답변을 합니다. 떡볶이를 맛있다고 느끼는 거는 이명박한테 세뇌당해서 그렇대요. 이 부분에서 황교익 패친들도 약간 갸우뚱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 중에서 하나가 김대중 노무현 때는 북한에 쌀을 많이 보내가지고 국내에 남는 쌀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 이명박 때 대북 지원이 멈춰가지고 쌀이 남아 도니까 그 쌀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데 밥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국민들을 세뇌시켜서 떡볶이를 좋아하게 만든 다음에 쌀떡볶이로 그 쌀을 소모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듣고도 믿기지가 않죠? 근데 실제로 황교익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또 다른 얘기, 그 떡볶이의 원재료를 지적하면서 떡볶이에 들어가는 쌀은 수입산이라면서 까요. 아니 어떻게 국내 쌀 소비를 늘리려고 떡볶이를 강제로 맛있는 음식이라고 세뇌시켰다고 하면서 떡볶이 주재료가 수입산이라고 깔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떡볶이가 맛있다고 하면서 황교익 말에 반박한 사람은 이명박의 세뇌에서 덜 풀린 사람이래요.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대. 그러면서 떡볶이와 치킨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맛있는 음식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자, 치킨 얘기가 나왔죠? 황교익은 예전에 블로그에서 치킨은 보수다라는 칼럼을 썼어요. 치킨은 보수다, 황교익은 보수를 싫어하죠. 내용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맛있어하는 이유는 자주 먹어서 그렇다. 돈이 없어서 돼지고기, 소고기를 못 먹고 닭고기를 주로 소비하다 보니까 치킨은 맛있는 음식이다 그렇게 세뇌를 해서 치킨을 맛있어하는 거래요. 근데 한국인의 육류 소비량을 보면은 돼지고기 24.4kg 먹을 때 닭고기 15.4kg 먹고 소고기 11.6kg 먹어요. 돼지고기 소비가 월등하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닭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많이 접하는데 이런 논리라면은 치킨을 맛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죠. 맛있다고 생각해서 맛있어진 게 아니라 맛있으니까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또 이런 말도 해요. 한국산 닭은 세상에서 제일 맛이 없다. 맛이 깊어지기 전에 너무 어릴 때 잡아가지고 치킨 껍데기 벗겨놓고 그냥 닭 맛만 보면은 맛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하고 그러는데 한국 닭이 세상에서 제일 맛이 없고 한국 치킨이 맛이 없는 음식이라면은 한국 와서 치킨 맛있게 먹고
가는 외국인은 대체 뭡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 치킨집 있을 거 아니에요. 닭 맛이 그렇게 차이가 나면은 한국 와서 치킨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 치킨집에 가서 먹어도 한국 치킨집에 비해서 맛이 없으면 없었지 와 닭 맛이 끝내주는데? 그런 집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프랜차이즈 까고 프랜차이즈가 요식업 망친다고 한 사람이 프랜차이즈 카페인 엔젤리너스 광고 찍고 그 떡볶이 맛없다면서 떡볶이집 광고 찍고 그러면서 이중성 아니냐고 하니까 그 떡볶이집의 결식아동을 도와서 광고를 찍은 거다. 좋은 일이다. 난 앞으로도 결식아동을 도울 수 있으면은 욕을 먹더라도 다른 광고도 찍겠다. 그러면서 착한 사람으로 코스프레도 하고 치킨은 보수다라는 칼럼에서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치킨이 맛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박탈감 때문에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그걸 막기 위해 보수 정권이 맛있다고 세뇌시켰다. 사람들이 치킨 말고 더 맛있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와 나는 치킨만 먹었는데 누구는 스테이크 먹고 초밥 먹고 이런 음식도 있었다니 폭동을 일으키자 이럴 거라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이 세뇌시켰대요. 치킨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 황교익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합니다. 이 사람은 좀 졸렬해가지고 진짜 고소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욕하기가 좀 뭐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욕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심한 욕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황교익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자답게 음모론도 굉장히 많이 퍼뜨리죠. 이번에 뭐 김어준이랑 같이 자기 유튜브 채널 터진 거 뭔가 세력이 있다. 자기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다. 전에 제가 뭐 포방터 돈가스 얘기했을 때 저한테 이런 메일이 왔어요. 윽티브님 악플과 싫어요가 비정상적으로 많지 않나요? 백종원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하나봐요. 황교익 씨도 그렇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런 메일이 온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답장도 안 했어요. 근데 황교익은 진짜 그런 걸 믿을 것 같아. 지금은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니까 다행히 뭐 국정원에서 그런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선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 그런 음해 세력이 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의식 과잉이죠. 황교익 씨한테 말할게요. 당신은 백종원한테도 그렇고 뭐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도 그렇고 전혀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을 노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뻘소리 많이 하고 다니면은 그 반대되는 세력한테 더 좋아요. 치킨과 떡볶이는 보수 정권에서 맛있다고 세뇌시킨 거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아 자유한국당은 나쁜 정당이구나. 이렇게 할 정상인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은 저런 말을 퍼뜨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신이야말로 애국보수야. 연희재의 뒤를 이어주세요. 자 마지막 황교익은 그럼 백종원을 왜 싫어할까? 이거는 황교익이 막칼럼니스트가 된 계기를 살펴보면 돼요. 한 끼 줍쇼에서 황교익이 자기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생소했던 맛칼럼니스트라는 직업. 제가 원래 글쟁이인데 다른 영역에서 글쟁이로 유명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나 소설 등 문학 방면이나 영화나 음악 평론 분야에도 전문가가 넘쳐나던 상황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찾다가 발견한 음식 평론가의 길. 그렇게 맛칼럼니스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자기 이제 글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싶은데 다른 분야에는 이미 권위자들이 있으니까 피해서 맛칼럼니스트로 간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자기는 어느 분야건 간에 원탑이 되고 싶었던 거지. 그렇게 이제 꿀빨러 블루오션 찾아서 갔는데 갑자기 백종원이 나타난 거예요. 미식가인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되도 않는 조리법에 되도 않는 음식점 소개하고 그러는데 자기보다 인기가 더 많아. 안티도 별로 없고 돈도 많이 벌고 심지어 마누라도 예뻐. 싫어할 수밖에 없다. 지금 TV에서 백종원 나오는 거 보고 그럴 거예요. 아 백종원만 없었어도 내가 저 자리에 서 있을 텐데. 그 예전에 박진영 노래 있었죠? 네가 사는 그 집.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타는 그 차,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 네가 차린 음식, 네가 낳은 그 아이까지도 모두가 내 것이어야 해. 네가 출연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내가 출연했어야 돼. 이거예요 이거. 오늘 영상 요약. 황교익씨 당신이 욕을 먹는 이유는 어떤 세력에서 당신을 음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세력으로 보일 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이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유튜브 활동하는 거 이번에도 뭐 일본 찬양하면서 이상한 소리 했다가 저격당했죠? 뭐 소금에 미네랄 따지는 거 미개하다면서 일본은 소금 광고할 때 미네랄 강조 안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티즌들이 일본 소금 광고에서 미네랄 강조한 거 싹 찾아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이 욕먹고 맞서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반성을 합시다. 대단하다 싶네. 그렇지만 당신 자체는 인간이라면 느끼는 측은지심조차 없는 짐승보다 못한 생명체 같아 보인다. 한심하고 불쌍해서 참다 메시지 보내. 그 사람들이 너한테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라면 속으로 삭혀. SNS가 추목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 꼽다면 한 명 한 명 너가 설득시켜보던가. 괜한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이러고 나서 절 차단했어요. 답장도 못하게. 그래서 제가 쓴 글입니다. 사실 나는 오늘 전혀 슬픈 감정이 들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운동하고 게임하고 즐겁게 놀았다. 비가 와서 조금 짜증은 났던 것 같다. 이때는 운동을 좀 했네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잠깐 동안 안타깝다 생각했지만 유가족들이 교감을 몰아붙여 자살시킨 후에는 그런 감정조차 사라졌다. 세월호 이후 한 달 넘게 무도와 개콘이 결방하다가 검은 양복에 노란 리본 달고 애도 오프닝을 하고 나서야 시작할 수 있었던 걸 보고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보다 더 황당한 건 오늘이 세월호 2주기이니 선정적인 복장이나 흥겨운 분위기에 방송을 하지 말란다. 아프리카TV의 공지사항이다. 찾아보니까 천안함 6주기에는 이런 공지가 없었어요. 사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하루에 755명이 죽었다. 니들이 웃고 떠든 어제 4월 15일도 700명 이상이 죽었다. 그 700명에는 세월호 학생보다 어린 아이도 포함되어 있다.
있다. 또한 작년 4월 15일에 죽으니 재작년 4월 15일에 죽으니 1주기 2주기 10주기 다 하고 나면 최근 10년 동안 4월 15일에만 7,000명이 죽었다. 그래서 너는 어제도 슬픔과 눈물 속에서 보냈나? 응이라고 한다면 내일도 그렇게 보내고 앞으로의 인생 모두를 그렇게 보내라. 난 즐겁게 살 테니. 이러면 네 가족이 죽었어도 그럴 거냐라는 병신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 가족이 죽었으면 존나 슬퍼할 건데? 근데 너네한테 슬퍼하란 말은 안 할 거야. 무도도 하든 말든. 팸에 보낸 미친년이 한 말인데 첫째로 나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아파해줄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 둘째로 나는 상처를 주기 위해 올리는 게 아니라 족같으니까 병신짓 좀 그만하라는 차원에서 올리는 것임. 많은 사람들을 팔로우하게끔 게시물 올리는 게 대단하다는 건 인정한다. 난 정말 대단한 거 맞으니까. 게시물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건 네가 못 배운 년이라서. 사실 팸에 보낸 년에게 말투가 거친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다. 짐승보다 못한 생명체. 어떻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페이지 열심히 구독했으면 알겠지만 나는 고양이 학살범에게 분노하고 죽은 고양이들을 위해 눈물도 흘렸으며 정치 성향 때문에 혐오하는 박원순조차 고양이를 위한 정책을 펼치며 칭찬해 주었다. 이런 게 측은지심 아닐까? 역으로 내가 팸에 보낸 년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지는 속으로 안 삭히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지? SNS에 추목을 올리는 사람 까는 게 아닐 것 같다면 한 명 한 명 지가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닌가? 슬프다고 하는 애들도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져. 지 카톡 상매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간지나게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어로 올리려고 찾는 애들이나 보이고 이건 또 뭐야 세월호 버킷 챌린지야? 이런 데서 뭐 슬픔이나 진정성이 느껴져? 어떤 시인이 세월호 사고 이후로 컵에 담긴 물도 두려워서 못 보겠대요. 진짜 씨발 오버도 정도껏 돼야지. 무슨 이젠 노란 리본에 정품 비품도 있나봐. 그냥 유행 따라 푸사 바꾸고 문구 쓰면서 생각 있는 척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그런 개같은 선민사상이 역겹다고. 계속되는 유가족들의 폐악질과 좌빨들의 선동질 때문에 전 세월호에 대해서 슬픔을 못 느끼게 됐어요. 세월호 터졌을 때 제가 올렸던 게시물들 그때만 해도 저는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런 나를 니들 지금 나한테 세월호 비하했다고 까는 좌빨 새끼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없앴다고. 그 후로도 세월호에 대해서 글을 올립니다. 국정원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선동질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런 글도 썼네요. 세월호는 추모하면서 천안함 추모 안 하는 애들 까주세요. 여기 내용은 뭐냐면은 아니 세월호는 애들 수학여행 가다 죽은 거고 천안함은 나라 지키다 죽은 건데 세월호를 추모하는 사람이라면은 천안함도 추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추모하고 안 하고는 자기 마음입니다. 온전히. 세월호를 추모하면서 천안함을 추모 안 할 수도 있고 천안함을 추모하면서 세월호를 추모 안 할 수도 있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슬픈 일인지는 각자 개인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세월호에 대해서 더 슬퍼한다고 해서 천안함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천안함을 더 슬퍼한다고 해서 세월호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좀 이따 한 번 더 할 겁니다. 세월호 음모론 까는 거를 또 올리고요. 계속 올립니다. 세월호 음모론 까는 걸. 무슨 말도 안 되는 인신공양설. 뭐 최태민을 위로하기 위한 재물이었다. 박정희를 위로하기 위한 재물이었다. 저한테 세월호 비하했다고 까는 좌빨 사이트들 그때 당시에 다 이런 걸 공유하고 있었어요. 누가 세월호를 비하한 거예요? 저는 그냥 과적에 의한 침몰로 죽은 해상교통사고 피해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저한테 세월호를 비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멀쩡한 해상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산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봐도 산재물 쪽이 비하해요. 박근혜가 죽였다면서 살인 피해자로 만드는 것도 비하하고 그런 음모론을 퍼뜨린 쪽이 비하한 거죠. 그렇다고 내가 막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기만 했냐? 아니죠. 뭐 유튜브 댓글 보면은 페이스북에서는 뭐 대놓고 박근혜 찬양하고 있다가 유튜브 넘어오니까 중도 코스프레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2016년 당시에 페이스북에 썼던 글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본 시위 중에 가장 역겹고 추하다. 아무런 명분도 없고 의의도 없고 이런 시위할 시간에 차라리 청산가리 공동구매를 하지. 박근혜 하야 반대한다면서 시위하는 박사모들이 깐 거예요. 뭐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은 제가 박근혜 탄핵 시위를 반대했다면서 까는 글들이 많아요. 저는 그 시위 비한 거 맞아요. 그 시위는 지금도 민주노총이 주도한 빨갱이 시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시위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민주노총에 힘이 실리고 거기서 뭐 이석기 석방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탄핵을 반대한 건 아니라는 거. 다만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법에 의거해서 탄핵을 해야지 뭐 민심이 어떻고 국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그런 식으로 탄핵이 돼서는 안 되죠. 막 국민들이 박근혜를 끌어내렸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국민 모두가 박근혜 하야를 반대했어도 법적으로 탄핵돼도 마땅하다면은 탄핵이 돼야 되고 국민 모두가 박근혜가 내려오길 바랬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탄핵이 안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세월호 음모론을 까고요. 오늘부로 박근혜 탄핵 현실화됐음. 빨리빨리 처리하자. 탄핵에 찬성하는 걸 또 올리고요. 주식 갤러리에 세월호 인신공양설을 까기도 하네요. 그때 이제 주식 갤러리가 좌빨들한테 먹혀가지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인증글 올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우병우를 자기네들이 추적하고 있다고 개소리 하다가 망신만 당하고 오유 세월호 게시판에 감자튀김 빌런을 까기도 했네요. 미친놈이죠 이거는. 감자튀김이 노란 리본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울컥했다네요. 2017년에도 세월호 음모론을 까고 있고요. 계속 그냥 음모론 까고 있죠. 전교조에서 무슨 세월호 교과서 만든다는 것도 까고 있고 근데 그렇게 세월호에 대해서 온갖 정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도 2017년 5월에 세월호 6월 발견 기사에 달린 악플들이라는 글로 악플러들 악마라고 까죠. 저 2018년에 마지막으로 쓴 세월호 글 뭐? 매년 4월 16일에 비가 왔는데 올해만 맑다고? 이런 제목의 글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매년 4월 16일에 비가 내렸다면서 세월호 아이들이 슬퍼했다. 근데 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인양을 하니까 비가 그쳤다. 이런 개소리인데 매년 비가 온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일기예보만 찾아봐도 나오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었는데 매년 다 비가 내렸다고 선동질하는 거 역겨워서 깠습니다. 자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거는 이게 전부예요. 그 어디에도 세월호 비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월호 가지고 음모론 퍼뜨린 애들이 비하를 한 거죠.
거죠. 그럼 이제 개인 계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루머를 까고 또 7시간 루머를 까고 그 200원 넘게 들인 세월호 특조위가 결론도 못 내고 종료하고 다시 2기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까고 있죠. 안상수가 세월호를 교통사고라고 말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세월호를 교통사고라고 말하냐, 기가 찬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까고 있죠. 아니 세월호가 교통사고 아니면 뭐예요? 문재인으로 대통령이 바뀌고 인양까지 다 해서 다 확인하고도 뭐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이 지겹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거기에 이제 세월호 속보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걸로 논란이 엄청나게 많이 됐죠. 그래서 MBC 내에 일배충이 있다, 잡아서 징계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잡아보니까 이 사람이 MBC 노조에서 파업 활동하던 사람이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MBC 노조 소속으로 파업했으니까 좌빨이겠구나, 같은 편이었네, 이 사람이 세월호 비하를 할 리가 없지, 징계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징계를 안 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능에 세월호 속보 장면을 넣었는데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 했으면 징계를 안 받고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징계를 하려고 했다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개 같습니까 이게. SBS에서 운영하는 비디오 머그에서 뭐 청와대 직원이 세월호 얘기하다가 웃음을 보이니까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데 지네 SBS 기자들도 세월호 현장에서 웃음을 보였었죠. 내로남불도 아니고. 그 네티즌 수사대 자로 뭐 세월X 아직도 기억나시죠? 족같은 선동질. 세월호 인양하자마자 불화인 거 밝혀졌죠. 사실 인양 전부터 이걸 믿으면 병신이었지만.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세월호 비하라고 말하는 문제의 그 글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말 나온 김에 뭐가 더 슬픈 일인지 투표해보자. 그 해상교통사고, 호롱이 사살, 그 퓨마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세월호 비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나무위키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세월호 참사를 퓨마 사살 사건과 비교하면서 그 해상교통사고로 폄하했다. 세월호 사고를 그 해상교통사고라고 말하는 게 폄하래요. 왜요? 세월호가 해상교통사고 아니면 뭔데요? 저를 때려 죽여도 세월호는 해상교통사고가 맞아요. 트럭에 물건 과적해가지고 싣고 가다가 전복돼가지고 사람 죽으면 뭡니까? 교통사고죠. 근데 그거랑 똑같은 일이 바다에서 벌어졌어요. 그럼 해상교통사고잖아요.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로 한 명이 죽으면 교통사고예요. 10명이 죽으면은 교통사고입니다. 100명이 죽으면은 교통사고인데 문제는 1000명이 죽으면은 교통사고예요. 10,000명이 죽고 10만 명이 죽어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라는 말이 비하입니까? 그가 비하예요? 해상이 비하예요? 교통사고가 비하예요? 이건 절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둘째, 왜 상관도 없는 호롱이랑 비교했냐? 이 글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월호 조롱 위에 광화문 광장에 퓨마 분향소 설치한 일베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제가 뜬금없이 비교한 게 아니라 저 기사가 온갖 커뮤니티에 다 퍼져 있어가지고 그래, 그럼 세월호와 퓨마 중에서 뭐가 더 불쌍하냐, 이렇게 그냥 설문조사를 올렸고 여기에 3,770명인가가 투표를 했는데 한 78%가 퓨마가 더 슬프다고 말했어요. 오죽 질렸으면 그랬을까. 물론 사람의 죽음과 퓨마의 죽음을 비교하는 게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말할 수 있는데 퓨마 죽은 게 더 슬퍼요. 아까 그 2016년 글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양이 죽은 거에는 슬퍼한다고. 그렇게 싫어하는 박원순도 고양이에 대한 정책을 펼치면은 칭찬해준다고. 이게 막 저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6월달에 쓴 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적으로 내 우선순위는 이런: 가까운 사람과 우리 집 고양이는 1순위, 아는 고양이가 2순위, 아는 사람이 3순위, 모르는 고양이가 4순위, 모르는 사람이 5순위. 사고로 모르는 사람 죽는 것보다 모르는 고양이 죽는 게 더 슬픔. 그게 막 지구 건너편 모르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이름 들어본 한국 연예인, 학생, 아기보다도 모르는 고양이 죽는 게 더 슬픔. 나만 그런가? 전 뭐 뉴스 같은 걸로 뭐 교통사고로 연예인이 죽었다,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런 뉴스 들으면은 별 생각 없어요. 뭐 안됐네, 난 운전 안전하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드는데 길 가다 로드킬 당한 고양이를 보거나 아니면 뭐 뉴스에서 학대당해서 죽은 고양이 소식을 듣거나 뭐 최근 일처럼 뭐 강아지 3마리를 고층 아파트에서 던져서 죽였다던가 뭐 이런 소식 들으면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원래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그랬죠. 천안함과 세월호 중에서 어떤 게 더 슬프다고 해서 다른 한쪽을 비하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 퓨마 고양이과지 않습니까? 제가 퓨마 죽은 게 더 슬프다고 해서 세월호를 비하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전 그 퓨마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평생 갇혀있던 퓨마가 사육사 실수로 그냥 문 열려있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도망치다가 박스 위에 그냥 앉아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둘러싸더니 마치 총 안 먹힐 것 같다면서 그냥 쏴서 죽였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퓨마의 생애를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요. 그때 푸사도 막 퓨마 문양 리본으로 해가지고 뭐 진실은 사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슬퍼서. 처음에 그 링크에 걸려있던 글이 이 글인데 여기 댓글 보니까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 새끼는 쓰레기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정치 성향 때문에 까이는 게 맞아요. 클리앙은 좌빨 사이트니까 정치 성향이 달라서 까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포장을 세월호 비하 그렇게 잡아가지고 까는 거지 정치 성향이 달라서 까는 게 맞습니다. 모든 좌빨 사이트가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세월호 비하라고 하는 애들이 천안함은 비하하고 있어요. 정치적 성향 때문인 게 맞아요. 실제로 난 세월호 비한 적 없고 걔네는 천안함을 비하했죠. 뭐 내가 지역감정 글을 올린다? 맞아요. 저 지역감정 있습니다. 군대에서 뼛속 깊이 박혀서 왔고 페이지 관리할 때 그냥 뭐 뉴스 기사 캡처해서 올렸는데 캡처된 거에 사건 장소가 뭐 전남이었나 광주였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패매 와가지고 지역명을 꼭 가리지 않고 올렸어야 되냐? 다른 그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패매가 온 적이 없는데 또 호남 쪽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막 95% 그렇게 나오고 있죠. 전 민주당을 싫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개새끼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지역감정 있다는 사이트를 가가지고 경북구미라고 검색해보세요. 뭐 경북구미는 박정희 탄신제 지낸다, 역시 경북구미 답이 없다, 이런 글들 수두룩하게 나와요. 뭐 저나 그런 사이트들이나 지역감정 있는 거 둘 다 나쁘다고 하면은 납득할 수 있어요. 근데 나만 나쁘다, 경북구미 비하는 괜찮지만은 광주 비하는 안 된다,
싫어한다. 이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남 사람이라고 다 싫어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채널 매니저 중 한 명이 광주 사람이에요.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도 광주 사람 꽤 많아요. 자, 그러면 나는 사과할 만한 짓을 단 한 개도 하지 않았냐? 그건 아니에요. 명백하게 제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뭐 한동대 지진 났을 때 웃기려고 개드립 친 거 욕먹어도 싸죠. 할 말 없어요. 근데 그걸로 따지는 한동대생한테 욕까지 했죠. 이건 뭐 해명이고 자시고 간에 명백하게 잘못한 게 맞아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세월호 비하는 안 했다는 거. 근데 뭐 댓글 달리는 것처럼 한동대 지진 사망자를 비하했다? 한동대 지진 사망자 자체가 없는데 세월호 어묵탕들이 그 비스무리한 글도 안 썼죠. 이게 편집하고 나면 영상 길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상 1시간 50분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뒤에 20분은 두 번째 촬영이에요. 메모리카드 용량이 다 돼가지고 새로 찍고 있습니다. 이걸 또 어느 세월에 편집할지 모르겠는데 하도 뭐 세월호 비하했다고 지랄하니까 제가 썼던 글들 다 읽어줬어요. 오늘 영상 요약. 저는 그 누구보다 세월호 악플러들을 까왔고 진짜 진실을 위해서 싸웠어요. 근데 이런 나에게 안타까운 감정을 없앤 게 누구냐? 바로 세월호 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하면서 선동질하던 당신들 좌빨들. 니들이 나의 안타까운 감정을 없앤 거야. 그래놓고 나한테 세월호를 비하했다고? 세월호를 비하한 거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 리뷰 컨텐츠를 유튜브 채널 만들 때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 구린 제품을 소개하는 거는 괜찮아. 그냥 존나 까면 되니까. 구리다고, 족같다고. 여러분 이거 이래서 존나 구려요. 사지 마세요. 족같아. 그러면 와, 이거 채널 존나 좋다, 존나 솔직하다, 구독해야겠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니까 좋은데 이게 제품 좋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광고냐, 구독 취소한다, 얼마 받았냐, 아니 구독자 씨발 지금 10,000명 좀 넘었는데 광고가 들어오겠냐고, 그런 댓글 달릴까봐 안 하려다가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샀냐면은 에어프라이어를 먼저 샀어요. 에어프라이어를 샀는데 댓글에 누가 이거를 추천을 해줬어요. 댓글에 되게 좋다고, 자기가 샀는데 되게 좋대. 근데 영업을 되게 잘했어. 댓글에서 뭐 걔도 여기 직원은 아니고 샀는데 되게 좋대. 막 자기 인스타 가보래. 실제로 써본 사진도 있다고. 가서 보라는 거야. 가봤더니 오, 훌륭해. 품질이. 영업당했어. 뭔가 나도 바로 샀지. 근데 좋아 뭔가. 그래서 잘 썼어요. 한 달 넘게 썼나? 한두 달 쓴 것 같은데 좋아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테팔 옵티 그릴. 쉽게 말해서 양면 그릴이에요. 양면 그릴. 이거는 사실상 스테이크 굽기 기계예요. 고기 두께와 온도를 그릴이 감지해서 알아서 구워줍니다. 그리고 소리를 3단계로 내서 레어, 미디움, 웰던 그렇게 소리 내서 먹고 싶은 단계별로 알아서 꺼내라고 알려주고. 참 쉽죠. 내가 할 일은 전원 켜고 스테이크 모드로 예열하고, 예열 소리 끝나면 열고 고기 넣고 닫은 뒤 내가 원하는 굽기 소리에서 열고 먹으면 끝입니다. 뭔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설명충짓 하지 말고 그냥 직접 봅시다. 자, 먼저 옵티 그릴에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모드에 놓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예열이 되는 동안 소고기에 밑간 작업을 하겠습니다. 소고기는 보냄브레드의 투플러스 보석살입니다. 예열이 끝났습니다. 저는 미진보다 더 익기 전에 꺼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고기 스테이크는 삼광 999 와사비와 같이 잘 먹습니다. 개인마다 음식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서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훌륭해 보이는 비주얼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먹는 스테이크 치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겸손하게 말해서 집에서 먹는 스테이크 치고라고 말했지만은 아웃백이나 빕스 같은 데서 먹는 스테이크랑은 비교도 안 되게 맛있습니다.
실제 조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점을 말해보자면 스테이크 굽기가 아주 편해요. 프라이팬으로 소고기 스테이크를 굽기가 원래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아니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퀄리티가 좋게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닦기가 귀찮다는 거. 사실 프라이팬으로 조리해도 닦아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귀찮아요. 뭐 많이 묻지 않을 때는 키친타올로 쓱 닦고 말고 정 많이 묻을 때는 그냥 물로 닦습니다. 많이 귀찮을 때는 엄마를 부릅니다. 또 생각나는 단점은 제가 편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고기 스테이크 말고는 딱히 뭘 해먹을 만한 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원래 생선구이를 해먹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고기 스테이크 말고는 뭘 해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처럼 매일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지 않았던 사람 같은 경우에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가격 자체가 10만원이 넘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자주 먹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냥 스테이크집 가서 먹는 게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첫 번째 제품 리뷰가 끝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궁금했던 제품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다음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유튜브 최초로 우크라이나식 라면을 만들어 볼 거예요. 러시아식 라면 그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우크라이나식 라면은 좀 생소하죠. 이게 방송에 나왔던 건데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라면을 먹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하게 먹는 건데 우크라이나 사람이라서 그렇게 불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리법은 우크라이나식 라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라면을 끓여서 물을 버린 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를 몽땅 다 집어넣고 참치 한 캔을 다 집어넣은 뒤 치즈 한 장, 계란 후라이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요네즈를 듬뿍 얹으면 완성입니다. 말은 여기까지 하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드디어 완성된 우크라이나식 라면. 과연 맛은 어떨지 제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보기엔 좀 누렁이 같이 보이는데 의외로 맛있습니다. 재료도 많이 들어가서 좀 든든하고, 아 씨발 치즈 넣는 거 까먹었네. 뭐 큰 차이는 없겠죠 뭐. 국물 하나도 없이 스프를 다 넣었는데 마요네즈 때문에 맵지도 않아요. 먹을만 합니다. 아니 먹을만한 게 아니라 맛있어요. 다음에 또 먹을 용의가 있느냐, 치즈 넣어서 한 번 더 먹어볼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뷰티 유튜버 베리나가 쓴 나는 못생겼습니다, 아니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팩트죠. 베리나 지음, 이것도 팩트고. 근데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전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리나의 뒷모습입니까? 뭐 의도는 뭔지 알겠어요. 스스로 차고 있던 코르셋을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게 과연 베리나의 뒤태인가? 미화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을 그려놨죠? 거기에 더 충격적인 거, 베리나가 등 뒤에 손이 닿을 것 같습니까? 굳이 왜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안 보이고 다른 사람으로 보일 만큼 미화시켜놨을까? 그건 아직도 베리나가 코르셋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지. 자, 예전에 오세라비와 베리나의 토론이 있었죠? 그때 베리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도 TV에 나오는 연예인처럼 예뻐지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했다. 근데 노력을 해도 예뻐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탈코르셋을 하게 됐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전 이게 탈코르셋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떤 사람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서울대에 입학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난 이런 줄 세우기식의 교육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서울대 입학을 거부하겠다 이러면서 서울대를 자퇴한 거예요. 뭔가 멋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한번 더 귀 기울여 볼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대학 가겠다고 칠수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칠수를 해도 인서울을 못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난 현재 교육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난 대학 입학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지 이 사람? 저 포도는 실 거야 뭐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기가 못하니까 괜히 심술 부리는 그런 모양새로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야말로 탈코르셋 같아요. 꾸며도 못생기고 안 꾸며도 못생길 거면은 나 원래 예뻐지는 거 싫어하는데 난 예뻐지기를 거부한 건데 내가 왜 예뻐야 돼? 정신승리예요. 페미니즘이 이래서 좋습니다. 보통 사람은 취직이 안 됐을 때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스펙이 좀 부족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은 내가 여자라서 떨어졌다, 사회가 잘못됐다, 자기 잘못은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해집니까? 종교가 따로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해질지 몰라도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종교랑 비슷하네요. 아래 문구 화장을 지우고 페미니스트가 되다. 자기가 탈코르셋을 하기 전부터 페미니스트라고 했었는데 화장을 지우고 페미니스트가 됐다는 말은 좀 뭔가 이상하죠? 못생겨야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뒤에 뭐 추천사 같은 건 크게 볼 거 없는데 밑에 짜끄맣게 이런 게 있어요. QR코드에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 바로 보기, 이런 위험한 QR코드를 어떻게 이렇게 잘 보이는 뒷면에다 박아놓을 수 있는지. 청소년들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이걸 봤다가는 늘 함께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베리나. 굳이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볼게요. 동영상이 히트치니까 출판사로부터 책을 내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고, 자기는 페미니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책을 썼대요. 뭐 여초 카페 인기글 보면서 검색해가며 그냥 짜집기 한 거죠. 와, 이거 완전 날먹 아닙니까? 놀라운 거는 다음 페이지도 이렇고 다다음 페이지도 이렇고 다다다음 페이지도 이래요. 69페이지까지 이렇습니다. 하필 69, 6.9 한남충들을 비하하기 위한 의도는 아닌가. 첫 장부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써놨는데 너는 꾸미면 예쁠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대요. 저도 어디 가서 독설 같은 걸로 접은 적이 없는데 지금 이 말을 한 사람한테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너는 꾸미면 예쁠 것 같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차라리 절망을 주는 게 쓸데없는 희망을 주는 것보다 나아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을지도 약간 의문이네. 환청 같은 걸 들은 게 아닐까요? 69페이지까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화장을 했대요. 화장을 했더니 자기가 정말 좀 예뻐진 것 같고, 주변에서도 안 좋은 얘기도 하지만은 예뻐 보인다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행복해지지 않았고, TV 속에 나오는 예쁜 여자 연예인들도 외모로 고민하는 걸 보면서 외모에 욕심을 부려서는 끝이 없겠구나, 행복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화장을 지우고 탈코르셋을 하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 화장을 지운 내 모습도 이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내 이름은 배은정, 유튜브 닉네임 베리나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아, 베리나가 실명이 아니었어요. 키는 163cm이고 몸무게는 96kg이다. 앞이랑 뒤랑 뭐 단위를 서로 거꾸로 쓴 건 아니겠죠? 메이크업 영상을 올리면서 뷰티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와 진짜 예뻐요, 매력적으로 생겼는데 화장도 잘하네, 화장이 찰떡같이 받으시네요,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예쁘다는 말을 듣는 게 제일 좋았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나도 꾸미면 예뻐지는구나, 화장이 더 잘 받겠지 싶어 미친듯이 다이어트를
얘기를 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 친한 언니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언니에게 탈코르셋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대요. 그러고 나니까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베리나는 인싸였대요. 인싸였는데 정글짐에서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골반 엑스라이 사진에서 뭐 종양이 하나 발견됐대요. 수술을 받고 나서 모든 일상생활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다 보니까 살이 너무 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동영상에서도 그랬었죠. 자기가 어린 시절에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때 누워있느라고 살이 찐 거였는데 사람들이 막 게으르다고 까는 거 상처받는다고. 근데 여기 내용 보면 알겠지만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사건이 있었던 거고 초등학교 3학년 여름날에 잘 걸어다니고 아무 문제 없이 행동하고 다녀요. 자, 2학년 봄날에 수술 때문에 뭐 최대 1년간 누워있느라고 살이 찐 거는 그건 뭐 놀리면 안 돼요. 수술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걸 비난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금까지 그럼 수술이랑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살이 찌는 이유가 뭐죠? 운동 안 하고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되죠. 물론 일이 바빠가지고 운동할 시간이 없고 뭐 챙겨 먹을 시간도 없다, 그런 사람이라면 게으르다는 표현이 부적절할 수 있는데 베리나는 자기 말대로는 다이어트도 계속 시도했다고 하고 살이 빼려는 노력을 계속 했었죠. 근데도 살이 안 빠진 거는 어릴 적에 수술 탓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뭔가 외부 요인을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탓이에요. 아무튼 뚱뚱해져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돼지 소리를 들으면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솔직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면전에다 대고 돼지라고 한 건 좀 아니죠. 근데 뭐 초등학생이 알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지. 애들이 일부러 상처 주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허심탄회하게 그대로 내뱉었을 뿐이지. 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필터링 없이 그냥 자기가 느낀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정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초등학교 6학년이 끝나고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혼자서. 중학교를 이제 캐나다에서 보내는데 캐나다에서는 뚱뚱하다고 놀림받은 적이 없대요. 한국에서 늘 듣던 너 때문에 내 눈이 썩을 것 같아,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없대요. 자, 근데 제가 최근 기사를 하나 읽어볼게요. 전 세계적으로도 비만에 대한 편견은 사회 문제다. 관련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 연구팀은 지난 2015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8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비만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베리나는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는 뚱뚱한 걸로 놀리지 않는다고 말을 했지만은 캐나다에서 아이들이 왕따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이 비만이래요. 뚱뚱하면은 왕따를 당한다. 여기서 드는 합리적 의심은 이거예요. 이 기사도 사실이고 베리나 말도 사실이라면은 캐나다 애들은 너 때문에 내 눈이 썩는다는 말을 영어로 한 거지. 근데 베리나는 유학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영어를 못 알아들었던 거고, 뭐 캐나다 아이가 한국말로 너 때문에 눈이 썩는다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비하하는 발언을 했을 텐데 자기가 영어를 못해서 못 알아들었던 거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중학교는 그냥 검정고시로 마치고 고등학교에 갔는데 또 뚱뚱하다고 놀림받아가지고 의기소침해졌대요. 그리고 이제 남들 하는 대로 화장도 하고 그랬더니 약간 좀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약간 좀 신뢰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뭐 본인이 행복하다면 뭐 행복한 거겠죠. 탈코르셋을 했더니 돈이 많이 모여가지고 부자가 될 것 같대요. 원래 뷰티에 쓰던 돈을 안 쓰고 그냥 생얼로 다니니까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한 달에 뭐 30만원씩 추가 저축이 가능했대요. 자, 부끄러운 나의 한 달 영수증이라면서 2017년 어느 달 외모 꾸밈에 들인 돈이라는 제목으로 뭐 가계부 같은 걸 썼어요. 외모에 미쳐있던 시기에는 외모에 얼마를 써도 아깝지가 않았다. 아까웠을 텐데. 화장품 사고 운동하고 약 먹고 한 달에 400만원 쓰는 거 금방이더라. 베리나가 지금 23살이니까 2017년에는 21살이었겠죠. 그때 400만원을 썼다고 한 달에? 뭘 했길래 한 달에 400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있죠? 읽어봅시다. 화장품 컨실러 2만원, 립스틱 2개 8만원, 파운데이션 69,000원, 싱글 아이섀도우 3개 12,500원, 아이브로우 7,500원, 마스카라 2개 32,000원, 블러셔 35,000원, 아이섀도우 팔레트 7만원, 틴트 45,000원, 쉐딩 18,000원. 제가 화장품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한 달치 화장품인가요? 더 쓸 것 같은데? 세팅폼 25만원. 근데 세팅폼까지 다 더해도 5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350만원 뭐 썼냐? 다이어트 한약 3개월치 45만원. 아니 3개월치를 한 번에 사놓고 나서 이걸 더해가지고 한 달에 400만원을 썼다는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렇게 해봤자 100만원밖에 안 되죠? 또 뭘 썼냐? 퍼스널 트레이닝 50회 300만원. PT 50회면은 일주일에 2번 받는다고 쳐도 반년은 받아요. PT 엄청나게 비싼 것도 있고 그걸 반년치를 한 번에 끊어놓고 자기가 최대로 돈 쓴 걸 다 모아가지고 한 달에 400만원을 썼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달 평균 지출을 말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몰아서 그냥 다 쓴다를 실제로 있는 단위인지도 모르겠어요. 저걸 가지고 난 예뻐지기 위해서 한 달에 400만원 썼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생각해보니까 PT 저거 50회 몇 번이나 나갔을까 궁금하네요. 다이어트 한약은 어딜 걸 먹었을까? 나 원래 한약은 안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 거기는 상호 알아가지고 무조건 걸러야지. 효과가 없다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난 너에게 탈코르셋을 강요하지 않아. 강요라는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물어볼게. 꾸미는 것에 대한 강요와 안 꾸미는 것에 대한 강요, 둘 중 어떤 게 진짜 강요일까? 전자는 강요고 후자는 선택이야. 내가 찾은 답은 그래. 안 꾸미는 것에 대한 강요는 선택이래요. 안 꾸미는 것에 대한 강요가 왜 선택이에요? 내가 지금 이해력이 딸리는 건가? 꾸미지 말라고 강요하는 게 왜 선택이에요? 꾸미지 말라고 권유를 해야 선택이지 강요를 하는데 어떻게 선택이 돼요? 내가 젠더 감수성이 부족한가? 나 많이 달라졌어. 많이 편해졌어. 얼굴에 땀나면 손으로 쓱 닦아버리고 립스틱이 이에 묻을까 예민하게 굴지도 않아. 그전엔 말도 잘 못하고 먹는 것도 가리고 했는데 말이야. 외출 준비도 얼마나 금방 끝나는지. 옛날엔 화장하고 옷 고르는데 2시간도 모자랐는데 이젠 느릿느릿 준비해도 30분이 안 걸려. 그 시간 그 에너지 안
빼앗기니까 얼마나 여유로운지. 타이쿠르셋을 접한 게 다행이다 싶고 고마워. 해보니까 좋더라. 타이쿠르셋 선택은 내 몫이야. 제가 볼 때 그 에너지라도 뺏겨가지고 칼로리를 좀 소모시켰어야 돼요. 그 에너지조차 소모를 안 하니까 뭔가 점점 이게 그 화면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것 같아. 이제는 근접 셀프샷을 찍을 때도 광각 카메라가 필요해 보여.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A, 화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하는 B. 누가 더 행복할까? B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A가 더 행복할 겁니다. A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약간 기만도 섞여 있어요. 누가 봐도 예쁜데 너 들으라고. 아,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너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너 들으라고. 저도 또래에 비해서 돈을 꽤 많이 버는 편인데 항상 위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배 아파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나는 내가 볼 때 돈을 적게 벌고 나서 만족하는 사람보다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예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바로 예쁘다는 칭찬이다. 캐나다에서 지낼 때였다. 친구에게 너 참 예쁘다라고 했다가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린 적이 있다. 친구가 아주 당혹스럽고 불쾌했기 때문이다. 칭찬인데 왜 그러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예쁘다라는 말, 그건 평가였다. 그것도 아주 무례한 평가. 캐나다에서 중1에서 중2까지 2년 동안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뭐 친구라고 했으니까 14살, 15살 그 정도 되겠죠? 그런 애한테 예쁘다고 했는데 불쾌했다? 그냥 영어를 못했던 게 아닐까? 그냥 한국말로 예쁘다 그래가지고 못 알아들었던 게 아닐까? 예쁘다는 말은 독이 되는 말, 예쁘다는 말은 마약과도 같다. 그 말을 들으려고 더욱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고 거울 속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날에는 괜히 울적해지기까지 하니까. 아, 제 정신승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이게. 참. 이 죽일 놈의 외모 지상주의. 되게 솔직한 제목이네요. 그러니까 베리나가 배우가 되려고 오디션을 봤는데 뭐 담당자가 연기는 괜찮은데 좀 얼굴이 그렇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베리나가 하는 말이, 그래 나 이렇게 장점 많은 사람이야. 내 외모를 돌려간 그 오디션 담당자, 그는 아주 좋은 연기자, 훗날의 동료를 영원히 놓쳐버린 아주 딱한 사람이다. 내가 볼 때 이 담당자는 딱하지도 않고 그때의 선택에 대해서 평생 후회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예뻐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루저가 되고 말 거라고 몰아간 수많은 미디어와 그들을 쥐락펴락하는 광고주들에게 경고한다. 꺼져. 자, 글이 너무 적어가지고 금방 읽었어요. 금방 읽었는데 내용도 너무 뻔해요. 네 글자로 줄여가지고 그냥 정신승리예요. 근데 뭐 정신승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행복할 수 있으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걸 책으로 써가면서 너도 이쪽으로 와, 너도 같이 못생겨지자, 이건 좀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뭐 꾸미는데 들이는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안 꾸미는 거 자유예요. 자유인데 그걸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해야지 뭐 남자 탓, 사회 탓, 어릴 때 잠깐 했던 투병 생활, 한국 탓, 이렇게 남 탓으로 돌리는 내용을 가득 찬 책은 독이에요. 이 책을 보고 느낀 거는, 내가 지금 탈코리셋 했다면서 뭐 머리 안 감고 그냥 살 찐대로 그냥 다니는 거, 이게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정신승리로 보일 수 있겠구나, 내 안에도 베리나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오늘부터 코리셋을 조이겠습니다. 식단 관리도 할 거고 운동도 할 거예요. 오늘 영상 요약, 왜 결론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코리셋을 조이겠어요. 자, 지금 굉장히 늦은 밤이죠. 영상 제목 앞에 붙은 긴급 영상이라는 말을 보면 알겠지만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터무니없는 얘기가 퍼지고 있어가지고 야밤에 갑자기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었어요. 이번에 올렸던 강서구 PC방 사건 범인 얼굴 공개에 대한 영상 댓글을 보다가 이런 댓글을 발견했어요. 형, 유튜버 에스더 흑여제가 올린 유튜브 조작 사례에 형 나와있어. 형도 한번 봐보고 의견 말해줬으면 좋겠어. 형이 우파라서 유튜브가 형 유튜브 조회수, 좋아요 조작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대로 보진 않았음. 이 댓글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에스더 흑여제라는 채널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최근 영상이 이거예요. 유튜브의 조회수 조작 증거 사례 1탄 윽튜브 사례. 썸네일에 제 채널 캡처 박아놓고 조회수 조작 증거 공개라고 글씨까지 써놨네요. 먼저 알아둬야 될 게, 이 사람은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가해자를 구글, 유튜브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저를 피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수 성향을 가진 유튜버들을 조회수를 낮게 조작하라고 그 사례 중 하나로 뭐 제 채널에 조회수가 원래보다 낮게 보인다고 뭐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증거를 공개했어요. 제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실시간으로 눈팅하면서 조회수가 45인데 좋아요가 49다. 어떻게 조회수보다 좋아요가 더 많을 수 있냐. 최소한 보는 사람이 좋아요를 누른 사람만 쳐도 49명인데 어떻게 보는 사람은 45명밖에 안 되냐, 그런 거죠. 유튜브 조회수 낮게 나오라고 조작한 거다. 내가 발견했다. 조작 증거다. 막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여기 댓글 보니까 되게 무서워요. 뭐 문재인 욕하는 댓글에 뭐 우파 채널만 골라 조작한다고, 좌파들은 조작의 달인, 대한민국은 조작공화국, 사기꾼 세상,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 채널 영상 초반 댓글 보면은 이런 내용의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와, 조회수가 없음인데 좋아요가 50개네. 조회수보다 좋아요가 더 많다. 아, 원래 유튜브 시스템이 그래요. 뭐 조작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유튜브 시스템이 그렇다고. 조회수가 좀 늦게 집게 돼요. 자, 아까 올렸던 강서구 PC방 사건 범인 얼굴 공개 논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영상 조회수 보면은 지금 45,000회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보면은 지금 실시간 조회수가 83,300입니다. 근데 이것도 천 단위 밑으로는 다 삭제된 거고 실시간이 아니에요. 유튜브는 원래
원래 실시간 조회수를 볼 수가 없어요. 뭐 보수, 우파, 좌파, 진보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채널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구독자가 많고 영상 반응이 빠른 그런 채널에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요. 구독자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다 이런 일을 겪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구독자가 별로 안 되니까 이런 일을 못 겪어본 거예요. 영상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막 폭증해가지고 그 집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못 겪어보니까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를 수는 있어요. 이걸 모르고 내 채널에 와서 뭐 댓글 다는 애들처럼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그냥 모르고 물어보는 거랑 자기가 모른다는 이유로 조작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이게 가짜뉴스죠. 안 그래도 이 사람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됐던데 괜히 지목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만행이라고 할게요. 그냥 모르고 올린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자, 이제 이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이 알려줘요. 조회수 올라가는 거는 업데이트 간격이 더 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물타기 좌좀들 중국 스파이칩 모르냐? 뭔 소리야 씨발. 아니 유튜브 시스템에 대해서 알렸더니 좌좀이래. 그리고 중국 스파이칩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고. 에스더님, 이건 유튜브 조회수 조작이랑은 별 상관없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정상적인 댓글이 달렸는데 여기에 그 에스더 흑여제가 뭐라고 다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윽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우파 채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나는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수 쪽에 서서 판단하겠다 뭐 그런 건가? 다른 우파 채널도 다 이런 일이 겪죠. 그건 팩트예요. 다른 우파 채널도 다 조회수보다 좋아요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좌파 채널도 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정치 관계없는 뭐 허팝, 보겸, 뭐 제이플라, 철구, 상현 그런 모든 채널 다 이런 현상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보수 채널만 눈팅하니까 보수 채널만 이런 줄 아는 거야. 아니 뭐 딴지일보 그런 데는 안 그런 줄 알아요? 다 똑같은 현상이라니까? 왜냐면 유튜브 시스템이 원래 그러니까 이 댓글 단 사람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유튜브 시스템이 원래 그렇다는 거를 잘 설명을 해줘요. 친절하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구글 직원인가요? 어떻게 구글 직원인 것처럼 확신하는 거지? 의혹을 제기하는데 딴지를 거면 무조건 적이라고 간주함. 그렇다고 좌글이 우파 유튜브 탄압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님. 내 방송의 취지를 이해하지 않고 딴지를 거는 놈들은 다 나의 적으로 간주함. 끝. 자기는 그냥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래요. 근데 제목은 유튜브의 조회수 조작 증거 공개. 이게 의혹 제기입니까? 그냥 결정 다 지어놓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 의견에 딴지를 걸면 다 적이라고 했죠. 제가 가서 댓글을 달았어요. 가짜뉴스입니다. 원래 유튜브는 조회수 반영이 느립니다. 유튜브 시스템을 모르시나 보네요. 모든 유튜버가 다 이럽니다. 이렇게 달았더니 유튜브 시스템은 몇 일도 모르는 걸로 아는데요. 구글 직원도 아닌데 단정 짓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하여튼 유튜브 조회수 조작 시리즈는 계속 방송할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윽튜브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이 시리즈를 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똑같은 현상이 있겠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우파 성향, 보수 성향 가진 채널들 실시간으로 동영상 올라오고 확인해 보면은 다 이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정 규모 이상 채널은 모두 다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를 응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같은 뭐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편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나 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이런 가짜뉴스 유포하는 사람들 같은 편이라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무슨 구글을 좌글 그렇게 말하는데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삭제해달라고 구글에 요청한 거 구글에서 그냥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뭐 이런 구글을 가지고 뭐 좌글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저를 뭐 응원한다고 하고 저를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말했죠. 그런 식으로 저를 위해서 올린 영상이라고 쳐도 저는 저런 가짜뉴스에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불쾌해요. 난 피해자가 아닌데 왜 나를 피해자로 만드나. 내가 그런 피해를 봤으면은 내가 당신보다 컴퓨터를 훨씬 잘하는데 내가 알아서 먼저 올렸죠. 보수건 진보건 간에 난 저런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이랑은 엮이고 싶지가 않아요. 이 영상 보면은 제 영상 지워주시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시리즈 멈춰주세요. 경고합니다. 자, 지난 1일 KBS 방송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라는 방송에서 한 시민 패널이 국방부 장관한테 질문했어요. 김정은이 서울 답방을 하려면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대답했죠.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고 또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비핵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발언으로 좀 난리가 났어요. 이 말은 뭐냐, 과거에 북한이 잘못한 건 맞지만은 그건 그거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북한이 사과를 안 하는 거에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말은 김정은 심기 거스를 수 있으니까 연평도와 천안함으로 사과 요구를 하지 않겠다. 우리가 좀 이해해주자. 비핵화하려면 김정은 심기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국방부가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해명인지 모르겠어요.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의 입장은 연평도와 천안함이 명백한 북한의 도발인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뭘 했습니까?
사과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거기에 지금 열이 받는 건데 딴 얘기를 하고 있어. 물론 저는 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연평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 않고 있거나 정말 북한에게 사과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으면은 포스타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겠죠. 근데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건 확실해요. 뭐 문재인이 임명권자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국방부 장관이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말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 저는 이 발언의 문제는 문재인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저런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국방부 장관이 저런 말을 하게 된 거죠. 국방부 장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게 만든 문재인의 잘못이다. 문재인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과거에 붙들려 있을 거냐?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사를 어느 정도 덮어줄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과거사 하면은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에 대한 문재인의 태도는 어떻죠?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본과 뭐 군사협정 맺으려고 하니까 문재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 문제 청산 못한 일본과는 군사협정하면 안 된다고. 북한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좀 덮어두자고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해결 없이는 미래를 같이 할 수 없다. 극심한 이중성이죠. 그리고 일본이랑 비교하는 게 좀 이상해요. 일본은 지금까지 사과를 몇 번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일본이 언제 사과를 했냐? 일본은 우리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검색을 해보세요. 그냥 구글에 일본 사과 이렇게만 쳐도 일본이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했던 사과 발언들이 쭉 나와요. 뭐 강제징용, 위안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사과를 했어요. 그것도 일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뭐 국무총리, 내가 관방장관, 천황 5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5, 60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어요. 내가 원래 사과가 몇 개 안 되면 그냥 다 읽어주려고 했는데 60개 가까이 되니까 이것만 읽어도 한 10분 넘어가겠더라고. 그리고 천황이라는 호칭에 뭔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부르는 공식 호칭이 천황이에요. 일왕이라는 말이 사실 잘못된 건데 천황을 일왕이라고 부르면은 친일파 소리 듣죠. 그냥 고유 명사일 뿐인데 천황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거 하늘의 황제란 뜻인데 일본의 왕이 어떻게 하늘의 황제냐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왕을 칭송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냥 고유 명사잖아요. 우리가 중국을 중국이라고 부를 때 뭐 세상의 가운데 있어서 중국이라고 부릅니까? 그냥 중국이 중국이니까 중국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좌국이라고 부를까요? 미국은 뭐 아름다워서 미국이에요? 그냥 미국이니까 미국이지. 미국 싫어하는 사람은 뭐 추국이라고 부릅니까? 불러도 되죠 사실 추국이라고. 근데 그 추국이라고 부른 사람이 미국이라고 부른 사람한테 너 왜 미국을 미국이라고 부르냐? 미국을 아름답다고 지금 칭송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이완용 그냥 이름이 이완용인데 그 완자가 뭐 완전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완용이 무슨 완전한 사람이냐? 약간 미숙하다는 뜻으로 이미용이라고 부르자. 이완용이라고 부른 사람은 친일파다. 이렇게 말하면 납득하겠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친일파 소리 듣고 욕먹기 싫으니까 그냥 덴노라고 하겠습니다. 덴노. 아니면 뭐 아키히토시 그래도 되고 뭐가 어찌됐든 간에 일왕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저는. 뭐 있지도 않은 말을 굳이 써야 될 이유를 못 느껴가지고 아키히토시 또는 덴노. 아무튼 보면 사과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게 뭐 적절한 금액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배상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준다고 하면 돈이 다냐? 진정으로 사과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사과를 하면은 사과로 끝낼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일본이 뭐 배상을 하고 사과를 하고 나서 말을 약간 뒤집는다던가 교과서에서 뭐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건 있어요. 뭐 완벽한 사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겉으로라도 사과한 적이 있어요? 6.25 전쟁 한 번이라도 자기들이 뭐 전쟁 일으킨 거 무력 도발한 거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려고 하거나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도 안 했죠. 그렇다고 북한이 역사 왜곡을 안 하냐? 일본보다 더 심하죠. 일본한테 피해를 입은 거보다 북한한테 피해를 입은 게 더 최근 일이고 일본에게 피해를 받은 거보다 북한에게 피해를 받은 게 더 크죠. 6.25 때 대체 몇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북한과의 과거는 덮고 미래를 함께하자 주장하면서 일본의 과거는 덮을 수 없다. 과거를 해결하기 전에는 함께 미래로 가지 않겠다.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같은 민족 드립을 칠 수도 있어요. 일본은 남이고 북한은 같은 민족 아니냐? 같은 민족이 뭐예요? 밥 먹여줘요? 같은 민족이면 더 분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통 우리가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남끼리 죽인 거랑 혈육끼리 죽인 거랑 뭐가 더 욕을 먹습니까? 옆집 아저씨를 죽인 거랑 부모를 죽인 거랑 똑같아요? 부모 죽인 자식이 더 호로새끼죠? 더 배신감을 느껴야 되고 모르는 사람이 내 돈을 사기친 거랑 뭐 30년 친구가 내 돈을 사기친 거랑 뭐가 더 열받겠습니까?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같은 민족 드립을 계속 친다. 같은 민족인 조선족은 왜 이렇게 싫어해요? 같은 민족 아닙니까? 얼마 전에 뽐뿌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그런데 일본 여행에 유독 불편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군요. 그랬더니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은 유독 쪽국에 대해선 그럴 수밖에 없죠. 내 가족 강간하고 죽이고 부려먹고 했던 놈이 안 그랬다고 모르는 체 하는데 내 자식 내 친구가 그 집에 놀러 갔다 온다? 죽여놓습니다. 이렇게 일본 여행만 갔다 와도 분노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신기한 점, 이 사람들은 금강산 여행 다녀온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요. 북한이 훨씬 우리나라 사람 많이 죽였는데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 오늘 영상 요약,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자, 지금 윽튜브 순한맛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다들 되게 오랜만이죠? 한 일주일 정도 윽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오피셜로 왜 일주일간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올렸던 숙명여대 대자보 사건, 간략하게 말하면은 숙명여대에서 탈불화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대자보가 있었어요. 거기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탈불화 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 남자를 죽인다, 한국 남자의 눈을 찌른다, 한국 남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찬다, 뭐 이런 의견들이 적혔고, 그걸 본 남자 중학생들이 반발하는 댓글을 여기다 적었어요. 그랬더니 숙명여대 측에서 우리의 신성한 페미니즘 대자보를 훼손시켰다면서 학교 측에다 사과를 요청했고, 그 사실을 제가 이제 굉장히 강도 높은 언어로 비난을 했죠. 그 영상이 유튜브에 의해서 삭제당했습니다. 폭력적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2주간 업로드 정지를 먹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무기력해졌어요. 금전적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새로 영상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전 영상에 대한 조회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에 한 100만원, 150만원 그 정도는 계속 벌려요. 물론 제가 영상을 올릴 때는 하루에 뭐 300, 350 그 정도 벌렸는데, 뭐 하루에 100만원, 150만원이면은 사는데 딱히 문제는 없다는 거. 근데 그런 돈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그 발언권이 막혔다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고 병원도 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사 준비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좀 많이 우울해졌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뭐 옥튜브 페이스북 페이지라던가 댓글 같은 데서 영상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욕을 많이 먹지만은 그래도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댓글들이 큰 힘이 됐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만든 페이지가 윽튜브 수나마 페이지예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푸사나 커버가 이탈이 아니라 각시탈로 돼 있죠. 약간 좀 순한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각시탈로 정했어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해놓고 이탈을 쓰고 영상을 찍고 있느냐? 세탈을 아직 구하지 못했냐? 아니요, 구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퀄리티로 구했어요. 구해서 영상도 사실 이걸로 찍었어요. 지금이 두 번째 녹화입니다. 근데 왜 세탈을 안 쓰고 이탈을 쓰고 다시 찍고 있냐? 푸사는 되게 갸름하게 이렇게 잘 그려놨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살이 너무 쪄가지고 얼굴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찍었어요. 살이 빠지면 각시탈도 한번 써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지가 풀릴 때까지 이 윽튜브 순한맛 채널에서 영상을 올릴 것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채널에는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 하나만 올라갈 거예요. 채널을 만든 이유는 혹시나 본 채널이 완전히 날아갔을 때 그때 공백 없이 바로 업로드를 하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채널에서는 욕설을 단 하나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뭔가 비판을 멈출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정제된 언어로 클린하게 돌려가고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윽튜브 본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그냥 직설적인 욕설 말고 그냥 그렇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얘기하려고요. 사실 그 편이 소리 켜놓고 보기에도 부담이 없고 더 재밌어요. 사실 제가 너무 화를 주체 못해가지고 욕을 그렇게 하는 거지. 야, 이 황교이가, 이런 건 아직 모욕죄에 해당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윽튜브 순한맛 채널에다가 이 영상을 올리고 정지 풀릴 때까지 활동 안 하다가 윽튜브 정지 풀리면은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할 건데, 만약 그 채널이 사라지게 되면은 윽튜브 순한맛 채널이 본 채널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구독자 같은 거야 금방 복구될 텐데 그냥 그걸 떠나서 뭔가 열심히 활동했던 채널이 삭제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저는 윽튜브 순한맛 채널에 이 영상이 처음이자 마지막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윽튜브 순한맛 채널에다가 구독 좀 박아주세요. 아무튼 제가 활동이 멈춘 사이에도 많이 찾아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갔다는 거는 구독자가 드디어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해볼까요? 다들 문화상품권 아시죠? 구독은 당연히 필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신 뒤 구독자 10만 명을 축하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메일을 포함한 댓글을 다시면 추첨이 아니라 댓글을 다신 모든 분에게 10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팔고 있는 편의점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의 구독자 10만 명을 축하해주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저의 지인들의 축하 영상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번호가 어디 갔더라? 안녕하세요. 뭐야? 네, 형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잘 지내고 있지? 저야 뭐. 네. 아니, 나 이번에 구독자 10만 명 찍었거든. 벌써 10만? 축하해요, 형. 그래서 그런데 네가 나 축하 영상 좀 하나 찍어주면 안 될까? 축하 영상이요? 너 제가요? 뭐 전화를 너 말고 누가 듣는 사람 있나? 축하한다고 지금 말로 했잖아요. 근데 영상까지? 영상으로 안 돼? 네, 형. 제 생각도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뭐 무슨 뜻이야 그게? 지금까지 형이 형 옆에서 잘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안 되겠어? 요즘 제 채널에 자주 오셔가지고 댓글도 다시는데 그거 일일이 찾아서 지우기도 힘들거든요. 좀 댓글 다는 거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내가 미안해. 그래도 우리 뒤에서 이렇게 전화는 해도 되는 거지? 네. 알았어. 나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어. 괜찮아. 이해해. 네. 이해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늦었는데 쉬고 고마워. 아니 뭐 괜찮아요. 얘 별로 그렇게 구독자 많은 애도 아니고 그렇게 친한 애도 아니었고 괜찮아요. 뭐 다른 사람들 구하면 되지.
뭐야? 예, 작가님. 너 10만 됐다면서? 아, 예, 곧 돼요, 지금. 아이고, 야, 축하한다, 이놈 새끼야,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냥 뭐, 축하 영상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전화 한번 했지. 아, 축하 영상이요? 어. 아, 작가님이 찍어주시게요? 싫어? 아, 아니요, 좋죠. 고맙죠. 그래, 똑바로 살고, 네, 영상 바로 보내주세요. 아니, 좀 내가 필요한 사람은 나랑 엮이기 싫다고. 이번엔 내가 엮이기 싫은 사람이 축하 영상을 보내준다네. 또 금방 보냈어요, 영상을. 이거는 안 보고 그냥 삭제하는 걸로. 아무튼 이런 관계로 각계각층에 축하 영상 같은 거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한 50만 찍고 그러면은 그땐 좀 뭐라도 있겠죠. 그럼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인사 오지게 받고 영상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0월 22일 오후 8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 유튜브 똑딱똑딱 하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8시 2분일 거예요. 드디어 오늘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3주 전에 구독자 10만 명 감사하다고 올렸었는데 이렇게 또 금방 구독자 20만 영상을 찍게 됐네요.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20만 기념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 있죠. 바로 돈 얘기. 과연 구독자 20만이 된 이 시점에 한 달 수입은 어떻게 될까?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저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가지고 있죠. 지금 팔로워가 한 82만 정도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과연 어떨까? 지금 이제 최초로 공개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수익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미리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구독자 20만 유튜버의 한 달 수익이라고 했지만은 한 달 전에는 제가 한 8만 명이었죠. 그보다 더 적었을 수도 있고 한 달 사이에 구독자가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구독자 20만 유튜버의 한 달 수익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다는 거. 근데 뭐 다른 말로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구독자 20만 유튜버의 한 달 수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구독자 20만 유튜버는 다 이렇게 버냐? 그건 또 아니죠. 구독자가 100만 넘어도 저보다 못 벌 수도 있고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어도 저보다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돈 버는 거는 구독자 수와 상관없이 영상 조회수에 따라 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20만 유튜버한테 욱튜브가 얼마 벌던데 님도 얼마 벌어요? 라고 한다던가 100만 유튜버한테 가서 20만 유튜버가 이 정도 벌던데 님은 5배 버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 30일 동안의 유튜브 수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제 한 달간의 유튜브 수익은 23,512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2,657만원이 되겠네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영상 시작할 때 보는 광고, 영상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자들은 광고를 안 보죠. 근데 그분들은 광고를 안 봐도 제 영상을 보면 저한테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가끔 이제 슈퍼챗 쏴주시는 분들, 뭐 그 돈을 합친 게 이 금액입니다.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다른 20만 분들은 다 얼마 정도 버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긴 힘드네요. 자, 그러면 82만 페이지에서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될까?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저번 달 수익이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수입을 가져왔어요. 이것도 미리 알아둬야 될 게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유튜브 수익, 그 전에 하던 페북 수익 이렇게 더해서 말씀드릴 건데 유튜브를 지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 수익이 떨어졌죠. 아무래도 원래 페이스북만 하다가 유튜브로 넘어왔는데 수익 변화가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자, 그러면 원래 수익은 어땠냐? 한 3개월치를 보여드릴게요. 44,712달러, 49,503달러, 42,712달러. 그래서 페이지 수익이 최대로 잘 나왔을 때와 유튜브 수익을 더하면 73,015달러가 되는데 이 금액은 한국 돈으로 8,240만 5,801원이에요. 자, 전에는 제가 수익 공개 컨텐츠를 하는 유튜버들을 맹렬하게 깠죠. 사람들이 이거 궁금해하는 걸 이용해서 최대한 뜸들이고 늦게 말한다고 시작부터 저는 수익을 공개하고 갔었죠. 근데 이번엔 왜 이렇게 늦게 말했냐? 전혀 늦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에보다 더 빨리 말했어요. 언제 말했냐? 썸네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적힌 금액이 방금 말한 금액이에요. 8,240만 5,801원. 사실 여기서 수익은 끝이 아니고 유튜브는 지금 따로 광고를 받지 않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가끔 광고를 받기도 하죠. 그 수익은 좀 들쭉날쭉해서 일단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광고를 또 잘 안 받아요. 귀찮아서 원래 하던 데만 받고 여기서 앞으로 더 수익은 줄어들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 글 올리는 빈도가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다음 달부터 확 줄어들 거예요. 유튜브는 더 오를지 어떨지 모르겠고 여기서 뭐 더 늘어나진 않을 거니까 너무 그렇게 막 저 새끼 돈 존나 많이 번다 더 벌겠지? 그러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아무튼 20만 기념 영상은 여기서 끝났고 다음에 또 30만 때 조만간이겠죠? 그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